그래서 신부님도 우리가 살아있기보다는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음식을 먹던 가리발도가 신부에게 질문했다. 그는 노인을 아이 같은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다. 노인은 짓궂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40년 동안 고해받은 끝에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들어준 이들 중 살아있다는 게 아무 의미 없는 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하찮은 두려움이나 서글프게 이어지는 습관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들 내면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끌어오르는 것도 휘젓는 것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갑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어떤 삶도 없습니다. 허상뿐이지요. 허상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그들이 저의 고해실 의자에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에겐 딱히 할 말도 없었습니다. 기분을 짓누르는 권태에 등이 굽어버린 것 같았지만 할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친 욕망도 범죄도 내면의 소용돌이도 다만 더럽고 하찮은 비열함이 있을 뿐 그나마 우리 몸이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요? 마테오는 그레이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서글프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 순간 그 얼굴은 슬픔의 가장 끔찍한 가면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어떨까? 마테오는 생각했다. 그녀가 큰 소리로 말하고 과장된 몸짓을 할 때에는 너무 행복에 겨워서일까? 아니면 절망감에 사로잡힌 슬픈 나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어서일까? 사실 테이블에 있는 우리 중 온전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기나 한 걸까? 저도 여러분 생각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신부님의 고해 경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물론 저는 정말이지 제 이름을 걸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조금이라도 정직하다면 그렇지 않나요? 그건 명백한. 신부를 향해 미소 지으며 교수가 말했다. 선생이 제게 영원한 낙원과 우리 영혼의 안식을 팔려고 애쓰려 한다고 생각했던 저는 말입니다. 사실 선생이 말하는 것이 비통한 슬픔에 관한 것이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리발도가 브랜디를 마시며 말했다. 할 사플리엔이 지하신전에 대해 아세요? 몰타섬에 있는 느닷없이 교수가 딱히 누구를 지목하지 않고 물었다. 마치 가리발도의 말을 듣지도 않은 것 같았다. 모르세요. 두 세계의 침투성에 대해 알 수 있는 대단히 멋진 사례죠. 발레타에 가면 거의 기원전 3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대한 지하세계를 방문할 수 있어요. 동굴과 지하창고가 끝없이 이어진 세계죠. 그 지하신전에 대해 신통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에 관한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20세기 초반 폴란드 연구자로 아주 흥미진진한 이론을 착안했더군요. 그에 따르면 우리는 죽음에 맞선 최초의 집단 반역자들과 대면하는 거예요. 어째서요? 그레이스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물었다. 그 연구자에 따르면 그들은 그들의 죽음과 좀 더 가까이 살기 위해 거대한 지하실을 팠다고 합니다. 모두 땅속으로 내려갔지요. 여자들, 아이들, 동굴 미궁 속으로. 조상들과 좀 더 가까이 살기 위해서였지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교수가 대답했다. 거기가 어디인가요? 방금 들은 사실에 아연실색한 가리발도가 물었다. 발레타의 외곽순환도로. 하지만 몰타섬은 지하도 두성이에요. 각각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임디나 근처에 성자 폴과 성녀 아가트의 지하 묘지가 있죠. 이렇게 영원히 사람들은 이 섬에서 죽은 자들과 더 가까이 머물기를 원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군. 늙은 신부는 탐복했다. 가리발도는 일어나 몇 시간 전 신부가 모습을 드러냈던 쪽문을 열고 그 아래로 내려갔다. 지하 창고에서 물소처럼 거칠게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를 바닥에 질질 끄는 듯한 소리가 저 아래에서부터 올라왔고 그 후 두 팔이 다시 나타나
먼지 구름을 휘저으며 타일 바닥 위에 상자 하나를 올려놓았다. 쪽문 전체를 꽉 채우며 마침내 빠져나온 거인은 그 상자를 테이블 발치에 놓아두었다. 그는 칼로 상자를 열고는 단 한 번에 한 손에 3병씩 술병들을 꺼내어 전리품처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몰타섬 지하도만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술들은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구보다 오래 살았답니다. 물소피처럼 진하고 매해 4월 24일이면 뒷밤에 흘러내리는 카스텔 피오리토의 성모 마리아 눈물처럼 검은 먼지를 뒤집어 쓴 나폴리 포도주 6병이었다. 그래 이걸 다 마시고 나면 어떻게 일하러 가라고. 그레이스가 거짓 섞인 불평을 토했다. 제일 다루기 힘든 그 막대 먹은 알바니아 놈도 도망치겠군. 그녀가 이렇게 덧붙이자 모두 허심탄회한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저녁은 일이 아니라 배움을 위해 있는 겁니다. 신부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재미삼아 스캔들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노인의 영악함으로 한마디 더 했다. 너는 내일 치사한 수법을 쓸 거야. 그리고 그 막대먹은 알바니아 놈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다른 구멍을 찾아 쏟아낼 테니까. 일순간 모임에 망설임의 물결이 일었다. 성당에서 봉직하는 성직자에서 입에서 나온 상스러움에 모두 놀랐지만 그레이스가 약간 술에 취한 소녀처럼 큰 웃음을 터뜨리자 나머지 사람들도 교황이 되고도 남을 나이에 북쪽 동네 정육점 주인처럼 말하는 신부의 음탕한 농담에 다같이 허심탄회하게 웃기 시작했다. 좀 더 말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데 아직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파이움의 초상화에 대해서들 아시오? 자신의 이야기가 청중을 압도했으며 이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몇 시간이고 더 말할 기회를 줄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워진 교수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가리발도만이 그렇다는 뜻으로 고갯짓을 했다. 그러자 교수는 모두에게 기원전 1세기 또는 2세기의 얼굴들에서 보이는 이상한 시선에 대해 묘사해 주려 애썼다. 영혼을 위해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관람객을 바라보는 귀족들, 농부들, 여자들, 그리고 젊은 목동들, 북이집트 남자들. 그 조상아들의 의미에 대해 사람들은 수많은 가설을 세웠어요. 그들은 연구대 위에 놓여있는 망자들의 초상이라고 말했죠. 초상화 속 사람들이 죽음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사실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지요. 사실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요. 기원 후 55년 강이 크게 범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며칠 전 한 젊은 목동은 강물이 정상 수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예언했죠. 목동은 그 지역 시골 사람들로 하여금 강물을 지키게 하려고 부단히 애썼으나 부질없었어요. 오직 그 또래 젊은이들만이 그의 말을 믿고 몸을 피하기 위해 떠났지요. 대재앙날 모든 게 단 몇 분 만에 휩쓸려 갔어요. 강물은 모든 걸 집어삼켰죠. 어마어마한 진흙파도가 집과 짐승들 그리고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모든 게 사라졌지. 며칠 후 생존자들이 마을에 돌아왔을 때 강물은 평소 수위로 돌아갔으나 마을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살던 곳에는 진흙뿐이었죠. 같은 날 저녁 젊은이들은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믿기 어려운 어떤 일이 생겨난 건 바로 그때였지요. 죽은 자들이 되돌아온 거예요. 천천히 물에서 빠져나와서 그들은 산자들 틈에 자리를 잡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을 췄어요. 사방에는 울음과 재해뿐이었죠. 그날 밤 조금 더 늦게 달이 구름 뒤편으로 사라지자 죽은 자들과 산자들은 짝짓기를 시작했어요. 그토록 잔혹하게 그들을 갈라놓은 운명에게서 그들은 그 짝짓기를 훔쳐냈습니다. 과부들은 남편을 되찾았죠. 목숨을 잃은 젊은 남자들은 생전에 결혼을 약속했던 농사꾼 처녀들을 끌어안았어요. 믿기 어려운 그날 밤의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이상한 존재들이었지. 말없는 창백하고 커다란 실루엣. 파이움의 초상화에 그려진 것은 바로 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나일 강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려진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그 밤, 그 시각에
죽음과 분노의 강을 이겨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작은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레이스와 신부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교수의 말에 취했다. 마테오는 피가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감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이를 꽉 깨물고 눈을 내리깔았다. 교수의 이야기는 그가 내면에 간직한 고통과 함께 긴 파장을 남겼다. 모든 게 이 자리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내면 깊이 서글픈 무능력과 부정적인 체념을 느꼈다. 마치 냄새 풀풀 나는 커다란 외투를 막 몸에 걸친 것만 같은,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다시 무거워지면서 혐오감을 주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단숨에 잔을 비웠으나 마음은 안정되지 않았다. 괜히 잔을 비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포도주는 씁쓸했다. 그는 다시 한번 아들의 환영에 사로잡혔다. 구급차에 누운 피포를 다시 보았다. 지각하지 않기 위해 여린 손목을 아프게 쥐는 아빠 때문에 신음하며 그의 뒤를 따라오는 피포. 죽은 자들이 다시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가 둔탁한 음성으로 물었다. 갑자기 불편함이 사람들 틈에 자리 잡았다. 마테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모두 알았으므로 그가 갑자기 폭발해서 악마처럼 소리치거나 술잔을 들고 울음을 터뜨릴까봐 모두 염려했다. 나도 모릅니다. 교수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악한 웃음이 마테오의 입술 위로 미끄러졌다. 그것은 단지 단어에 지나지 않았을 뿐 그의 질문에 대한 교수의 진정한 대답은 아니었다. 전부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교수님. 마테오가 냉정하게 바닥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요, 정말로. 하지만 당신은 내려갈 수 있어요. 당신이. 교수는 여전히 차분하게 대꾸했다. 마테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막 그에게 물으려는 참이었다. 어디로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의 내면 깊은 곳부터 그는 알고 있었다. 그가 잘 이해했다는 것을. 저쪽으로 내려가는 것, 지옥으로. 그게 바로 교수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왜 이 순간 그는 웃음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그 불순한 농담에 분노하지 않는 것일까? 어째서 마치 그 말이 진실된 가정이라도 되는 듯이 그의 내부에 떠돌도록 방치하며 가만히 앉아있는 것일까? 그의 옆에 있는 세 남자 역시 똑같이 부동 자세를 지켰다. 놀라움으로 인한 전율도 억눌린 웃음도 없었다. 그 제안을 미치광이의 얘기쯤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어째서 그들 전부 미치광이가 된 걸까? 대답을 기다리며 더욱 심각하게 그들을 탐색하는 이야기꾼에게 도취된 걸까? 희미한 빛 속에 잠긴 가게 한가운데서 마테오가 말했다. 교수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도 그 말을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서글픈 미소와 인사 대신 그 남자에게 그만 입을 다물라고 말하는 대신 혹은 단순히 피곤한 기색으로 어깨를 으쓱하는 대신 그는 질문을 던지는 자기 목소리를 들었다. 어떻게요? 마치 완벽하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는 듯이, 마치 사람들이 그런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듯이, 그리고 그 계획의 유일한 어려움은 이를 실현할 방법을 찾는 일이라는 듯이. 교수의 시선 속에서 그는 교수가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테오는 그가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을 찾으러 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궁금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방을 열고는 1cm 간격으로 뒤덮인 편집 강적 글씨 때문에 검게 변하고 시간과 함께 노랗게 바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냈다. 미치광이의 두서없는 노트라고 해도 무방했다. 남부 이탈리아의 안개로 덮인 도서관의 침묵 속에서 열에 들떠 휘갈겨 쓴 10년 동안의 기록. 그는 세심하게 휘갈겨 쓴 노트와 찢어진 종이들, 주석이 달린 카드들로 이루어진 상상하기 힘든 잡동사니 더미를 끌은 다음 두 눈에 비밀을 들추는 자의 취기가 담긴 사람들 앞에 그것을 들이밀었다.